변호사 아저씨. 안녕하세요. 법을 진짜 쉽게 알려드리는 변호사 아저씨 이종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만약 1억 원 빌려가서 안 갚아도 사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한다면 다들 엄청 놀라실 텐데요. 아니, 돈 떼먹은 게 사기가 아니면 뭐냐? 일단 잠시만 진정해 주시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돈 빌려가서 안 갚아도 사기가 아닐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완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한번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우선 사기죄가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형법 제347조 제1항을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보면 속임수를 쓰고 거기에 상대가 속아 넘어가서 물건이나 재산을 건네주면 사기죄다, 뭐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행위, 가해자로부터 속아 넘어가는 착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건네주는 행위인 처분행위, 이렇게 건네준 무언가에 해당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네 가지를 바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해요. 빌린 돈을 안 갚는 문제에서는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은 비교적 쉽게 인정이 되는데요. 돈을 빌려줬다는 말 자체가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고 그걸 믿고 돈을 실제로 넘겨줬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망행위, 즉 속임수가 있었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돈을 빌린 행위를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기죄냐 아니냐가 갈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대놓고 거짓말한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쉽지만 다른 말은 다 진실인데 갚겠다라고 약속한 부분만 거짓인 경우가 증명하기 쉽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갚겠다라는 약속은 돈을 갚겠다라는 마음속의 의도, 즉 변제 의사를 의미하는데요. 이 변제 의사는 순전히 그 사람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으로 빌린 거면 사기죄고, 어쩔 수 없이 못 갚은 거면 사기죄가 아니라고 보시면 대부분 맞아요. 아니, 못 갚을 거 뻔히 알면서 돈을 빌려 회사에서 잘렸다고? 아휴,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대충 이런 느낌으로 다른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들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사기죄가 되는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 다음 달에 보증금 들어오니까 받는 대로 바로 갚을게 라고 말하길래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 받을 보증금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 경우는 들어올 보증금이 있었다는 부분이 거짓말이네요. 상황 자체를 속인 거니까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친구가 롤렉스 시계를 딱 보여주면서 이거 다음 주에 아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을 팔기로 했어, 돈 받는 대로 바로 갚을게 라고 말하길래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롤렉스가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 짭퉁이었죠. 이건 뭐 대놓고 사기친 거죠. 사기죄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실관계를 속인 경우라면 비교적 쉽게 사기죄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라면 판단이 좀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무조건 갚을게 라고 말하길래 그 말만 믿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당시 빚이 한 5억 정도 있었고 수입도 전혀 없고 재산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건 속인 게 맞을까요? 이게 속인 거라면 갚을게 라고 약속한 변제의사 부분을 속였다는 건데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속의 영역이니까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조사받으면서 네, 저 안 갚으려고 빌렸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요. 돈을 빌릴 때 재산이 얼마나 있었냐, 돈을 빌리기 위해 얼마나 거짓말을 했냐, 빌린 돈을 어디다 썼냐, 돈 빌리고 안 갚은 적이 몇 번이나 있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변제 의사가 있었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기죄를 입증해야 되는 검사는 자 봐라, 이 사람 돈 빌릴 때부터 채무가 10억 있었고 거짓말까지 했다,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테고,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는 아니 이 사람 지금까지 10번이나 돈 빌렸는데 이거 다 갚지 않았냐, 돈 빌릴 때 자기 명의로 집도 하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싸우겠죠. 재판부에서 증거를 확인해 보니까 돈 빌릴 당시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고 이미 빚까지 많았다면 어쩔 수 없이 못 갚은 게 아니라 안 갚을 생각으로 빌린 거라고 판단될 거고, 이런 경우라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음으로 비슷하지만 돈을 빌리는 목적, 즉 돈의 용도를 속인 경우에도 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바로 용도 사기라고 해요. 예를 들어 사업자금으로 쓸 거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가 놓고 빌린 돈을 도박이나 유흥자금으로 쓴 경우, 이런 경우는 돈 빌리는 이유를 속인 거죠.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니 빌려줬으면 빌려준 거지 그걸 어디다 쓸지는 빌린 사람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대법원이 용도 사기를 사기죄로 보는 논리는 만약 빌리는 사람이 진짜 용도를 말했더라면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줬을 리가 없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도박하는 데 쓴다고 그러면 누가 빌려줬겠냐, 네가 등록금으로 쓴다고 해서 빌려줬지, 뭐 이런 논리인 건데 꽤 그럴듯하지 않나요? 또 다른 케이스로 일부러 조금만 갚으면서 나머지는 안 갚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서 한 두세 달 정도 500만 원씩 갚으면서 자 봐라 나 실제로 갚고 있지 하면서 신뢰를 얻어놓고서 어느 날 갑자기 잠적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변제를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돈 빌리고 안 갚아도 사기죄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정확히 반대의 경우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거짓말한 적 없고 약속한 날에 진짜 갚으려고 했고 갚을 능력까지 됐는데 그 이후에 예기치 못한 어떤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못 갚게 된 경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이 갑자기 망하거나 회사에서 갑자기 잘리게 되었다든지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든지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안 주고 있어서 못 받고 있다든지 이렇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 갚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처벌 안 할까요? 돈을 안 갚은 건 똑같잖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망행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갚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갚은 거잖아요.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쓴 게 없으니까 사기라고 할 수 없다는 심플한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사기의 고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기죄는 사기칠 의도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데 그걸 법적인 용어로는 고의라고 해요.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정이 생겨서 못 갚은 사람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안 갚은 사람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거짓말도 안 했고 일부러 못 갚은 것도 아닌데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너무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포인트인데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절차예요. 그러니까 형사 고소는 돈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벌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절차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기죄로 고소하고 형사 재판이 진행돼서 유죄 판결까지 나온다고 해도 이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지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돈은 어떻게 받을까요? 이게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예요.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빌려준 돈의 원금, 이자, 그리고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형사는 처벌, 민사는 돈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완전히 별개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완전히 독립적인 절차인 건 맞지만 실제로는 형사 절차의 내용이 민사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상황에 따라 형사 또는 민사 하나만 진행할지 아니면 같이 진행할지 지금 내 상황이 뭐가 더 좋은지 판단을 잘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돈 빌리고 안 갚았다고 해서 다 사기는 아니다. 하지만 돈 빌릴 당시에 사실을 속이거나 돈의 용도를 속이거나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빌린 돈의 일부를 실제로 갚았더라도 충분히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정도겠네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만 잘 들으셨어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사기인지 아닌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큰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말 나는 정직하게 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분이 계시다면 이 두 경우만큼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릴게요.
혼자 준비하시다가 한번 잘못 꼬이게 되면 민형사 모든 절차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준비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을 통해 빌린 돈 안 갚아도 사기가 아닐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그럼 이런 경우는 사기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이왕 여기까지 보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쉽고 도움되는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변호사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